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하는 살아남자 경제 시작했습니다. 장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또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자 경제. 예. 박사님 아시다시피 요즘 참 세금 폭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막 터지고 있죠. 이 전 국민이 이게 뭐 있는 사람 가진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도 이제는 다 피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 모임 결성 요즘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피해자 모임이 무지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다 전 국민 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며칠 전에 그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했잖아요.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그 민주당의 실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 이제는 오늘 이렇게 통과된 날이 집노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참 그 놀라운 단어 구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동산 관련 법이 뭐 13개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금법도 있고 임대차법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보면은 하나같이 강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 있는 사람을 겨냥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세금 폭탄이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6배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집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유예 기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특히 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전에 불과 3년 전에는 하라고 엄청나게 장려하고 인센티브도 주고서 이제는 깨끗이 다 뭐 이 사람들이 뭐 흡사 이제 투기 주범인 것처럼 몰리고 그러니까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뭐 내년엔 6% 종부세를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그 세금 폭탄법을 보면서 이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가 되고 뭐 이제 의결 정조수를 이제 넘는 그런 숫자가 되다 보니까 야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법 외에는 다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빗대서 이 세금 관련 법을 형법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대로 형이라는 게 꼭 뭐 잡혀가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뺏어가는 그것도 일종의 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임의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그 심의 과정은 거의 없이 졸속으로 그다음에 그 야당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물론 뭐 대화가 안 된다고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야당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국민을 어떻게 보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갈라갖고 또 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봐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거다. 다주택자 뭐 국민의 0.4%밖에 안 된다. 아니 0.4% 그 추론을 해보면 대개 한 21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대개 인구 1%가 51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종부세 내는 인원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내는 분들 중에는 9억 원 초과되는 1주택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역산해서 빼면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 21만 명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어떤 징벌적인 세금 폭탄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그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 허영이라는 그 대표적인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희대학교 헌법학자 같은 분은 그냥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래서 그거 참 현 정부의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편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금 폭탄법도 보면은 집 있는 사람, 또 뭐 주택수가 많은 사람, 이걸 겨냥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집 없는 사람들이 안심해라. 이 사람들을 이제 때리는 거니까 당신네들한테 피해가 없다. 특히 제일 그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1주택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요새 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도 올라갔고 이제 9억 3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실련에서 그렇게 조사가 된 거거든요. 그게 6억 정도에서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52%, 3%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1주택 가진 사람은 내가 무슨 뭐 투기를 할 생각도 없는 거고 장기 거주한 사람인데 정부가 그냥 어떻게 하면서 수요 공급 원리도 무시하고 집값을 올려놓고는 여기다 대고 세금 폭탄법을 막 때리면서도 1주택자여 안심하라 뭐 이랬는데 실제 보니까 1주택자도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 니네들은 피해가 안 가니까 걱정 마. 하고, 얘네들은 그 집 많이 가진 투기꾼들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돈을 뺏어서 또 뭐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구경하고 있는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뒤죽박죽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째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전 국민의 0.4%밖에 안 된다. 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때린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박사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50%고 뭐 얼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는데 되게 한 40%에서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그 정도 한 되는데 700에 한 22만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안심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있는 사람의 세금 폭탄을 지금 사실은 좀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을 죽으라고 걷어봐야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만데 추경까지 하면 뭐 500조 뭐 넘고 이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1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벌집을 쑤시듯이 막 이렇게 다주택자 한꺼번에 아까 절차도 없이 그냥 소급해서 막 때리는 이유가 이런 있는 사람들을 한테 압박을 줘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보면 세금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 고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소리 표현이 뭐 해서 뭐 좀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럼으로써 자기네 우군이 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치와 정책이 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게 이러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이고 또 정책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안심하세요 했는데 종부세를 올리다 보니까 1주택자도 이제 웬만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저 종부세 그렇죠. 거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이러다 보니까 나도 당하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이거에다가 또 이렇게 또 뒤죽박죽을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 그럼 정말로 이게 맞는 정책이라면 당위성이 있다면은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엊그제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을 보면 전부 다 분노해야 될 그런 법이고 절차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런데 포탈에 보면 그 다음날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아무 이런 거 이제 홍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때리고 거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편가르기 이후에 그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관련 법들은 또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또 구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던 착한 임대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우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2년이 계약이 더 연장이 되니까 갱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 당대에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이득을 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2년이 더 한번 갱신해서 2년 더 지난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억눌렸던 이제 전세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이제 임대를 주니까 내 집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이제 임대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임대료가 이제 폭등을 할 텐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작하지만은 우리도 과거에 이제 전세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할 때도 한 30%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선진국에 자료에 있습니까? 네, 있어요. 맨 뒤에 있는데 예. 이거 하나 더. 예. 선진국에서도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10년간 보면은 이제 그 주요 7개 도시를 평균을 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57% 이제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심지어는 그 집이 이제 임대가 정말 귀하게 하나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독일은 이제 우리보다 더한가 봐요. 네. 우리는 한 번 갱신권을 줬는데 거기는 아마 거의 무제한으로 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좋은 자리 차지한 임차인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쩌다 하나 나오면은 이제 경쟁이 뭐 수백 대 1 된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새로 이제 임차인이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 선출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낼 거고, 그다음에 그 돈도 능력도 있다. 그리고 뭐 집에 대해서 깨끗이 잘 쓸 거고, 뭐 애완견도 뭐 기르는 사람 싫어하면 또 이제 안 기르겠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서류를 제출한대요 집주인한테. 그런 집주인이 보고서 이제 면접해갖고 선정한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우리나라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우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 임차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인도 이제 피해를 본 거고, 임차인도 본 거고, 이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분들은 현재 임차 상태에 있는 분, 이분은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이득이 나와요. 근데 참 이게 편가르기가 정책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근로자들은 소득이 더 올라서 좋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은 좋았죠. 근데 막상 일자리를 잃잖아. 그렇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간 사람은 좋지. 그래서 꼭 편가르기 정책이 그렇게 아주 소수의 집단의 혜택을 보는 사람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책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이게 어떤 경우 수가 발생이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별로 그걸 안 따지는데 그 보면 베네수엘라도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집을 사자. 그래서 독일도 보세요. 118% 올랐다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불과 1년 만에 6배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슬럼화되고 집주인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보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집 빌린 사람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트집을 다 잡거든요. 그래서 집을 잘못 썼다 그러면 해약 사유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살 때 보면은 그 이제 보증금을 이제 받고 있다가 보증금 한 2달치나 석 달치를 미리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난다고 할 때 그걸 바로 안 내줘요. 꼭 집 검사를 해보고 원 상태로 복귀가 됐느냐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일부라도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이제 공제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아니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호주도 보면은 이 이사 갈 때 그 공식적으로 집을 그 훼손된 데 않는지를 검정해서 그 결과를 내는 사람 그런 또 무슨 그런 직업도 만들었구나. 직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 결과적으로 집이 이 계약 기간에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망실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보면은 예. 세금 폭탄 뭐 정부가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까 뭐 의회까지 다 장악을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국민의 대표가 다수당이 됐는데 뭐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그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통법부식으로 마구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 타이틀 그대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고 피해자 모임에 자동 가입이 됐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뭐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게 아닌데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 이제 그 통계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2019년이 293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에서 걷어들인 수입이. 세금이. 그리고 지방세는 이제 지방세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재산세만 특정화했는데 1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국세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세금 징수 실적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득세에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그 집 팔 때 내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세금이 양도세도 소득세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오히려 세율을 강화시키니까 거래가 없어지는구만. 거래가 없어지니까 세금이 이제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보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화제에 올랐지만 2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오른 거죠. 43% 이제 올랐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만 보면은요. 이제 그건 9,594조니까 한 억 원이니까 한 1조 정도 되잖아요. 이 증가율이 116%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세금 폭탄 그걸로 보면은 이 숫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시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율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잘못하면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서울 시내는 그냥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전부 종부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지금 중위 가격 서울시의 중위 가격이 9억 3천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 그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서 오랫동안 살던 1주택자 뭐 하다 보니까 나는 사고 판 적도 없이 30년 산 사람이야. 근데 가격 올려놓고서 야 내가 이거 뭐 재산세 내려고 또 종부세 내려고 내가 은퇴했지만 다시 일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느 기사에서 보면 어느 분은 국민연금을 받는데 뭐 2달치 석 달치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과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겠구나 이런 양해는 좀 될 수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이제 재산세에서 파생된 국세이지만은 다른 소득세는 다 현실화된 소득에서 발생되는 세금이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올랐다는 걸 상정하고서 받는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한테 소득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실현 소득이거든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 문제가 사실은 이제 헌법위헌이냐 아니냐 헌법상의 쟁점이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합헌으로 이제 판정이 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과세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그런 세금 아닌가. 요즘 위헌이라 할지라도 그냥 밀고 가니까 뭐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거 저 아까 이렇게 자료 주신 걸 보면서 보니까 어디 보니까 뭐 다 걷어봐야 세금이 1조밖에 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는 주택분인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거나 뭐 1주택자들은 안심하시오. 우리가 이 주택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투기꾼 아니냐. 이 투기꾼한테 세금 걷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에 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도 보면은 알고 보면은
다 부자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뭐 주택수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게 아니고 원룸 가지고 임대하겠다고 노후 대책으로 나이 먹고 그냥 그런 분들이 많죠. 살기 위해서 자식들 뭐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현 정부 초기에 임대 사업을 장려하니까 아 그러면은 새로 취득을 해서 또 다주택자가 된 분들이 있고 원래 있던 분도 사업자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거의 주겠다는 혜택이 거의 사라지면서 혼돈에 빠진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 6월 30일 날 그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아마 6월 30일까지 저걸 했던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들한테 저기 2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임대세율을 5% 이상 못 올리게 그 법이 제정됐다는데 임대사업자들 대부분 뭐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6년 전치 건가 5년 전치 거를 이 계약서를 다 제출하라고 했대요. 아, 계약서를? 예. 지난 6월 30일까지. 자료 관리를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그죠.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5% 이상 올리면은 끝나. 3천만 원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미리 선포를 하고 시작한 거랍니다.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고 뭐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80%가 전부 다 법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토요일 날인가 뭐 이렇게 여의도에서 데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5% 올리는데 예컨대 올리다 보니까 1,000만 원에 5% 올리는데 뭐 그 몇천 원도 올리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러면 그게 5%가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금 올릴 때 뭐 얼마를 대부분 뭐 퍼센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자 1억짜리면 다음에 1,000만 원 먼저 올리겠으면 이게 우리 가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5점 몇 % 된대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징벌적으로 때린다고 그때 선언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뭐 주택정책 다 23번 실패를 해도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또 현명하게 때리겠죠. 그분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이제 월세도 규제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내 물건 내가 팔겠다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국가가 가격까지 정해주고 네. 정말 심하다. 네. 그래갖고 만약에 그 시장의 상인이 국가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팔았다가 이익을 보면 그나마 좀 그래도 국가한테 고맙다고 세금 잘 내겠지만은 네. 그 손해를 봤으면은 국가에서 손실 보상을 해주나요? 정말 그런 생각 없이 이게 이런 게 다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 노예에서 뭐 벗어났다고 뭐 이런 갑자기 역사적인 해방의 날이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집 없는 사람들이 노예였나? 그럼 집 빌려준 사람들은 그 노예 주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미 집값은 올랐어요. 그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난 정부 탓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벌써 이제 현 정부 3년 지났는데, 좀 쑥스럽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지난번에 어디 그래프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나서 집값이 경실련에서 나온 건데, 53%가 올랐어요. 그렇죠. 평균.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미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서 소득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서민층들은 굉장히 우리가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의 소득은 크게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서민을 대변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은 더욱 못 사는 집도 못 살고 그런 사람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임대차 3법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이게 내 집이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전세로 또 월세로 내놓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는 자연히 폭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의 신뢰를 보면은 항상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순진한 국민들은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데 집이라는 게 자기 원래 살던 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살던 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니까 이제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고 이제 이러다가 뭐 길거리까지 안 가나 하나 걱정이 되는데 뭐 외곽에다 대규모 난민 캠프라도 설치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게 전쟁 상황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정부가 일부 그 집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폭탄이 유탄이죠, 유탄. 그렇죠. 유탄이죠. 유탄이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뭐 다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도 크게 피해를 준 거는 맞지만은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 집을 빌려서라도 이제 사실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서 산다는 거는 집 있는 사람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일단 성립이 돼야지 그다음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규제를 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런 국가에서 그만큼 빌려주는 물량을 확보했느냐. 사실 우리 재정 형편상 그건 힘들거든요. 그동안 노력은 참 많이 했어요. 현 정부 들어서 임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 투자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 그 물량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땅도 없고. 근데 전에 뭐 어느 분은 그랬다며요. 집 있는 사람은 보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가지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임대를 굉장히 좋아하고 땅만 보면 임대하고 이번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한 데도 보니까 뭐 임대주택 엄청나게 짓겠다는 거 민간이 지은 거 거기서 일부 좀 환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로 거기에다가 또 결정적이게 이제 임대가 신고제라는 게 내년 6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전월세 가격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세는 좀 덜 하겠지만 전세의 경우는 너 이 돈이 어디서 났어? 하고 반드시 자금 출처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이 크면은. 이번에 그 어느 장관도 그 9억 원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 확실하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암암리에 이렇게 그 부모 도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자금 출처를 다 밝히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증여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명하게 세금을 다 걷어야 되겠죠. 근데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했는데 그냥 어느 적절하게 절세를 해가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금 출처에서 잘못 걸리다 보면 탈세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없는 사람도 이게 다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러면은 국가에서 아예 저는 뭐 이런 좀 제가 좀 입 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권을 잡아서 국민을 배부르게 먹이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보다 내 편 만드는 거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치에 너무 몰입해 있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평생 정치를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서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지금 주택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택 가지고 이렇게 떨다 보면은 면역이 생기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 국가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거를 이제 면역이 생기니까 이 국가에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사유재산도 침해할 수 있구나. 이게 면역이 되다 보면 주택하게 되면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토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토지도 국가에서 다 관리하겠다. 지금 주택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도 이렇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결국 나와가지고 개인 회사까지. 그렇죠. 회사까지
회사까지 다 관리한다고 나오겠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유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월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형성돼야 될 가격을 국가가 정하겠다. 네. 이거는 계획 경제거든요. 예. 공산주의 국가에서 계획 경제를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굳이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이제 뭐 마일드하게 사회주의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예. 계획 경제. 예. 계획 경제에서는 일일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경제에 개입을 해서 가격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현 정부 들어서서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재정 지출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몇십 조 뭐 이렇게 단위로 막 터졌는데 그러다 얼마 전에는 뉴딜 하면서 160조 뭐 화끈하게 이제 또 했는데 이런 대규모 그 재정을 쓰다 보니까 또 일자리 한다고 뭐 100조도 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그 세금 걷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쓸 때는 더 늘어나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돈을 또 계속 쓰게 되고 뭐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국가 채무 비율이 현 43.7%까지 육박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올해만 114조 원이 증가가 돼서 840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43%도 이게 어디에서는 이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이제 그 재정 준칙상 국가 부채가 한 40% 정도가 맞겠다. 대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슨 법규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언더스탠딩 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정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위기 때 투입하는 것이 사실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저 나라는 재정이 저렇게 취약하게 되면은 위기 극복하기 어렵겠다 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처럼 기축통화하면은 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우리가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더구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뭐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이게 정말 힘들고 이게 뭐 어디 체제를 우리가 비유를 하자니까 지금 박사님이나 저나 이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운영 방법이 지금 이 정권에서 이렇게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댓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문제를 이념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럼 문주주의라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고 이렇게 문주주의.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거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 본인들한테 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경제 얘기하는 거고 또 전문가인 경제 문제에서 또 국가 경제도 경영해봤고 또 그 캠코라는 자산공사 관리 사장도 하신 우리 장 박사님을 놓고 우리가 배워가는데 사실 시청자들은 저나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뭐 공산주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댓글에다가 뭐 니네들은 뭐 짓불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매일 이 정권에서 잘하는 것도 공산주의라고 이념화 시키냐 이념만 가지고 이념 타령이냐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건 문주주의다. 문주주의 경영 방식이다. 경제 방식이다. 이렇게 앞으로 좀 써보고 싶죠. 하여튼 뭐가 됐건 간에 그 국민을 잘 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면 지난 시간에도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세금 빌란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금 빌란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세금 빌란 시대 댓글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주택자의 경우는
난민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 국민 자체가 있는 사람은 세금 얻어맞아서 힘들고 그다음에 집 없는 사람은 파편을 맞아갖고 네. 난민 캠프에 들어가야 되나 참 이거 큰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공공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민간의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 재개발을 공공기관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역시 계획 경제의 하나의 그 훈련장인가 보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국가가 다 모든 것을 직접 하겠다. 지금 공공기관 내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일종의 국유화로 가는 거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결정적으로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유화 정책이거든요. 석유 기관사라고 국유화했고 그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거를 다 이제 외국인 투자가 다 몰수하고 국유화시켰고 그다음에 집도 집값을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올렸어? 그럼 국유화.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가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를 이렇게 볼 때 가계, 기업, 정부 이 3주체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기업밖에 없거든요. 네. 가게가 뭐 무슨 영업 활동을 한다. 그것도 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만이 사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기업이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그 가격 규제하고 물량 규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드디어 기업들도 이제는 그 경제 침체되고 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세금을 자꾸 이제 실적이 떨어지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기업이 내는 세금이 아무래도 주축인데 그 세금을 통해서 그 복지 예산도 쓰고 이렇게 다 뭐 국가 도로도 건설하고 이러면서 다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묘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순환 구조가 계속 그렇게 되죠. 네. 악순환 구조가. 네. 자, 알겠습니다. 저기 뭐 얘기를 해봐도 끝이 없는데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이 이제 일반 민초들 생각에는 자, 이 시장 경제 체제가 이때까지 성공한 거는 이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같은 정치 체제가 같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고 반시장 정책으로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국유화, 공공화 이렇게 시켰던 그 정치 체제가 지금 뭐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라파 이쪽 체코 이런 그 공산주의 체제 아니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사는 국민들 삶이 어떻게 되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요즘은 이제 아까 얘기한 베네수엘라 남미 같은 경우에 공공화, 국유화 기치를 내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충 어렴풋이 알지만 그래도 막상 그게 우리한테 닥치니까 그렇죠. 지금 혼돈한 상태거든요, 국민들이. 이 혼돈한 상태고 국민들이 지금 어지러지한 상태입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던 재산 일단 내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옴짝달싹 못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또 내 옆에 이웃집에서는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니까 그런가? 그도 아니야. 집에 혼자 앉아서 소주 먹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뭐 좀 주제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고금에서 계속 반복돼 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다음 시간에 자 그렇게 동서고금에서 있었던 이게 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은 납세 의무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네. 국가는 또 세금을 가지고 그 국가를 그렇죠. 경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 옛날 중국에서는 어떻고 우리나라 가까이 우리나라 옛날에서는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정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이거 다음 시간에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참 유익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얘기 기대합니다. 네. 이거 하면서 마치죠. 네. 자, 뭐 뒤죽박죽 세금 폭탄 전 국민 피해자 모임 되고 이거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자, 사랑합니다 김계. 사랑자 경제.